중국 정부 분쟁 중. 결국 한국 보이콧. 한 드디어 KF-21. 회 -50 긴급 주문. 통큰 구매 현금 일시불 수출 첫 계약. 래프를 놓고 오랜 고민을 해오던 필리핀은 7월 하순 한국항공우주산업 K 측에 정보 제공 요청서 RFI를 보냈다. RFI는 구매자가 입찰에 앞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것이다. 필리핀 국방부가 카이에 보낸 RFI는 KF-21에 대한 것이었다. 즉 KF-21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카이에 공식 요청했다는 뜻이다. KF-21은 필리핀 공군의 고민을 단번에 날려버릴 카드가 될 수 있다. KF-21은 F-16V나 그리펜엔즈와 달리 처음부터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됐다. 게다가 설계 과정에서 6세대로의 단계적 진화도 염두에 둔 기종이다. 이 때문에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돼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이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정확한 RCS는 비밀이지만 F-16C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FA-18E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F-22,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에 비할 순 없지만 탐지가 매우 어려운 세미 스텔스기라는 얘기다. F-16이나 그리펜엔기보다 한 체급 위 중형 전투기라는 것도 KF-21의 강점이다. KF-21은 같은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FA-18E, F보다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무게는 더 가볍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전투행동 반경이 넓다는 뜻이다. 공표된 수치는 없지만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인 722km보다 훨씬 넓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노손섬이나 팔라완섬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게다가 KF-21의 주력 공대공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하면 분쟁 수역 상공까지 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퍼붓고 이탈하는 전술도 가능하다. 미티어는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회피불가구역, NEZ, 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이-301어 중국 전투기에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25일부터 27일, 현지 시간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AS, Asian Defense Security 2024에 참가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ADS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국방 및 보안 부문 통합방산 전시회로 2016년부터 경년으로 개최되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15,000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 KA는 필리핀 공군의 주력 기종인 F-50 다목적 전투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상륙공격 헬기, 마지, 소형 무장 헬기, 라지 등 차세대 주력 기종을 선보였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 유인 전투기의 탐지 및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높여줄 무인 전투기, UKV와 다목적 무인기, AP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매수와 레즈는 공중 발사 무인기, A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가 공개된다. KA는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과 필리핀 출신 공군사관학교 위탁교육 졸업생을 초청해 전시회 관람 및 선물 증정 등의 격려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KA는 필리핀과의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아세안,
지역의 국산 항공기 운용국 및 잠재 고객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4년에 총 12대의 F-50이 필리핀에 납품됐으며 이는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필리핀군과 반군 간의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KA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지역에서도 F-50 및 KF-21, 수리온, RE 등 국산 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KI의 강구영 사장은 F-50을 포함한 T-50 계열 항공기 66대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수출 물량을 확대하여 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KF-21, RE, 수리온 등의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군의 날 에어쇼 할 때냐 1. 좋아 빠르게 삭제되는 간부들 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조 4천억이다. 국회에서 밀당이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거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금액인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예산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부 RD 예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방 예산이다. 기억나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은 다 늘었지만 콕 찍어 RD 예산안만 대폭 삭감했던 거. 수치상으로 따지면 16.6% 삭감했는데 이건 법으로 삭감할 수 없는 예산까지 포함한 수치라 실질적으로 보면 RD 예산의 3분의 1을 날려버린 거였다.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 중량,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2023년 31조 1천억이었던 RD 예산을 5조 2천억 삭감한 25조 9천억으로 정리해버렸다.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금에서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간다. 우선 뭐 하나를 악마로 만들고 이걸 박살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어떤 분야든 악마를 만들고 자신은 이 적폐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패턴이 다 똑같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빠르게 진행시켜를 외치니까 이 사달이 났던 거다. 연구개발에도 부정이 끼어 있다고 생각했던 윤석열은 앞뒤 재지 않고 빠르게 진행시켜 버렸던 거다.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3조 2천억. 그러니까 11.8%를 날린 29조 7천억으로 편성됐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증가폭으로는 가장 큰 예산이다. 정부에서는 라고 말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2023년으로 돌아간 거다. 그렇다는 건 2024년도에 뻘짓을 했다고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게 된다. RD 예산이 널뛰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항목이 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말이다. 국방 예산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고백하건대 예산안을 보자마자 김용현 장관이 생각났다. RD 예산과 달리 국방 예산은 2년 연속으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올해만 해도 정부 예산 총 지출이 3.2% 올랐는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이 올랐다. 예산을 살펴보면 그 정권의 색깔과 나라가 가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 예산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다. 2024년 예산을 보면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전년 대비 2.4% 올라간 18조 712억 원이고 전력 운영비가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이다. 작정하고 주변국과 대결 구도를 펼쳐보겠다 하면 방위력 개선비가 올라가고 군인들의 복지를 늘리겠다면 전력 운영비, 그중 병력 운영비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 작년 국방 예산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건 KF-21 최초 양산분 예산 2,387억 원이 배정된 것과 F-35 추가 도입 예산 2,300억이 삭감된 게 눈에 띈다. 그 나머지 일선 장병들에 대한 예산이 소소하게 520억 증액된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뭐랄까? 당면한 과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당장 방위력 개선비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북한이 풍선 날리고 서로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당장 F-35를 비롯해 킬체인 전력을 들여오는데 3조 2,076억 원이 들어가고 미사일 방어 전력, L3 포함, 에만 1조 5,326억 원,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전력 확충에 6,249억, 감시 정찰 예산에 7,963억 원이 배정됐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봉급 200만 원 인상이 2025년도 시행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십자 공약 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윤석열 정부도 당장 200만 원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걸 깨닫고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올렸는데 2025년이 그 마지막이었다. 2024년까지 병장 월급이 125만 원이었는데 2025년이 되면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 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합하면 205만 원이 된다. 병장 월급이 오르니 상병, 1병, 2등병 월급도 덩달아 인상이 된다. 각각 120만 원, 90만 원, 75만 원이 인상된다. 문제는 부사관 봉급이다. 병장 바로 위 계급인 하사의 경우 봉급은 193만 원 선이다. 여기다 직급 보조비,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273만 원 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건 서류상에 있는 수당들을 다 땡겨와야지만 가능한 숫자이다. 이미 일선 부대에서는 초급 간부들의 탈출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유입은 더 말이 안 된다.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고 유입되는 인원은 거의 없다. 이러다 보니 국방 예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지금 초급 간부들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 내에서도 비밀스러운 곳이다. 고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한때 입결이 최고였던 곳이기도 했다. 전공 과목도 이름이 비밀로 돼 있었다. 육군과 고려대 학군협약으로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해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돼 있었다. 보통 장교로 7년 복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점점 입결도 낮아지고 졸업해도 장학금을 반납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무복무를 끝낸 뒤에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미 군대의 메리트가 사라진 거다. 당장 초급 간부들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예산이 6,048억으로 편성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언발에 오줌 누기 그 이상은 되기 어렵다. 해병대가 주둔한 연평도만 하더라도 샤워 필터, 식수 필터 등을 갈아 끼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군인들이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 해병대는 격오지 근무 주기가 엄청 짧다. 병력 수가 적다 보니 연평도 같은 데 부임하면 그냥 미친 척하고 시간과 공간의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 시설 자체도 열악하지만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는 불가하다. 섬 지역답게 물과 관련된 제약은 엄청나다. 이제까지 군대는 이걸 외면하고 못 본 척 해왔다. 병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다 덤벼들었지만 간부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는 초급 간부들의 탈출러시이다. 단적으로 간부들의 상황을 말하자면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편성돼 있다. 월급으로 따지자면 209만 6,270원이다. 시간당 1만 원이 넘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간부들의 당직 비용이다. 간부들은 일과 시간 이후 부대를 통제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당직을 선다. 이 비용이 아예 없다가 주변의 눈치가 보여 책정을 했는데 2012년 기준 평일 4,000원, 주말 1만 원이었다. 그러다가 2023년에 평일 1만 원, 주말 2만 원이다. 그러다 2024년이 돼서야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이 됐다. 편의점 근무 비용보다 훨씬 싼 비용이다. 이러다 보니 간부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간부들의 복지를 챙겨주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말뿐인 상황이었다. 부대별 작전 예산을 증액하거나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증액하는 건 나왔지만 실질적인 간부들의 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2025년 국방 예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병장 월급 200만 원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다. 툭 까놓고 말해서 병 봉급 예산은 2024년 4조 2,846억 원에서 5조 1,013억 원으로 8천억 남짓 오른 게 다다. 2025년 국방 예산이 60조가 넘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용은 아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인센티브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란 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인간 행동의 근원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있고 이 이익을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으로 대체하는 건 위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병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의를 내세웠지만 이 때문에 그 나머지 계급들의 인센티브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다. 2025년 기준으로 시급은 1만 원이 넘어가고 편의점에서 알바만 뛰어도 209만 원이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는 많고 권리는 없는 간부 생활을 할 이유가 있을까? 병장 봉급 200만 원의 대의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다. 문제는 병장 월급이 200만이 되는 순간 나머지 계급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거다. 당장 2025년 예산에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예산이 확충됐고 군 의료 예산도 증액했다.
장병 진료 접근성을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다 올바른 방향이고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병 생활이 개선되는 만큼 초급 간부들의 삶도 개선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다. 당장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눈에 들어오는 건 없다. 2025년 국방 예산을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한 삼축체제 예산과 병장 월급 인상에 대한 게 눈에 띄지만 그 나머지를 본다면 뭘 할까? 2024년도 예산에서 덜 지출했던 부분? 예를 들면 예비군 지원, 군 의료 지원, 군 간부 주거 지원 등등에 대한 예산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올랐는데 전력 운영비는 4.2%가 오른 게 그 증거이다. 마치 RD 예산에 그것처럼 돌려막기를 한다는 느낌이다. 방위력 개선비나 전력 운영비 비율은 차치하고 당장 병장 월급 200만 원에 대한 후속 조치.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박살난 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